여당의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규제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시장의 매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물량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최근 테슬라를 팔고 구글 등 대형 IT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발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언택트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모 규모만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크래프톤이 오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여급으로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팬덤을 바탕으로 앨범과 음원, 콘텐츠 등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K-팝 관련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엔터주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이 주목한 뉴스들입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더 세게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이 오는 2023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각각 보유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깎아주게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했고 거주했다면 각각 40%씩 세금이 공제돼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되면 남겨진 1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을 계산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남겨진 1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다주택을 다 처분한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 법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만약 집을 팔 사람이라면 내년 안에 파는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다주택자들에게 내년까지 처분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더 잠길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인 만큼 정권이 바뀔 때까지 팔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임동진 기자가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2023년 전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즉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전에 장특공제가 적용되던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충분한 기간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보유한 주택을 전혀 시장에 내놓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되는 만큼 매매보다는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구 세분화를 통해서 주택을 정리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양도 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조정은 중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은 양도소득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이제 배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 가격 따라잡기 이런 국면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쏠리는 그런 효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려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최대 82.5%인데 장기 보유 혜택이 줄어들까 봐 집을 파는 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이 세금을 점점 강화해갖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어렵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아야 돼요, 당분간은. 집값을 잡고 무주택자를 위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또다시 독이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다음은 고정금리 비중이 7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는데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81.5%는 변동금리 상품으로 무려 7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데도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는 이유, 변동금리 대출 상품들이 고정금리보다 0.4%포인트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걸 감안해도 변동금리가 더 쌀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정금리가 무늬만 고정금리라는 점도 대출자들의 변동금리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의 대부분은 혼합형 상품인데 3에서 5년 정도면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3에서 5년 뒤 금리가 크게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는 큰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 88%에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방식이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그리고 대형 전자판매점에서는 쓸 수 없고 동네 마트나 주유소,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 상품권 중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게 되고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광역시나 시도지역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처를 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업종에선 혼선이 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반면 스타벅스처럼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의 매출이 잡히는 본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국의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은 서울 시민만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고 만나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이르면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분 매출은 197억 달러로 인텔의 전체 매출액 196억 달러보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가량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오른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메모리 반도체, 인텔의 주력은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당분간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더 두드러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한편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격인 중앙처리 장치의 판매액은 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승리의 기쁨에 마냥 젖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업계 선두 자리를 되찾겠다고 공언한 만큼 반도체 업계의 왕좌를 두고 삼성과 인텔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이 주목한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4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루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정원우 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속도를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확진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 중증과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주문한 겁니다.
어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944만여 명으로 2천만 명 돌파가 임박했는데 다음 주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일단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단계 조정이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확진자 발생은 10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을 정점으로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말 영향이 있어서 아직 감소세 전환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4단계에 돌입한 3주 전과도 비교해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번 주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후 8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방역 조치가 강화가 지속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피해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앞서 국회를 통과한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팬데믹 비상 때문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번 주 여름 휴가를 계획했지만 일찌감치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휴가를 사실상 반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SNS를 통해 원래 휴가였던 이번 주 대통령의 일정이 평소보다 더 빼곡하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 정기적인 일정 외에도 방역, 백신 회의와 폭염 현장 일정 등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여름 휴가를 반납한 뒤 작년에는 수해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3년 연속 여름 휴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학개미의 테슬라 사랑이 식은 걸까요? 지난달 서학개미들이 19개월 만에 테슬라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빈 장바구니는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과 로블록스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채웠는데 증권업계에선 남은 하반기 빔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입맛이 변했습니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구글에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로블록스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성장주를 담았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는 상반기 순매수 순위 15위에서 7월 5위로 올라서며 서학개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학개미가 테슬라, 애플, TSMC 등 하드웨어 기반의 가치주를 사들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약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좀 사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게 아닌가. 다만 아마존은 서학개미의 높은 실적 기대감에 지난달 매수세가 쏠렸지만 2분기 어닝 쇼크를 보이자 피크아웃 우려에 7%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는 남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성장주에 서학개미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펀택트로 나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펀더멘트 기반을 해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회복을 넘어서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특히 바이오, IT, 메타버스 등 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반기 아무래도 뭐 IT 쪽이라든지 중소형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성장주들 위주로 좀 갈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높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상반기 테슬라, 애플 등에 밀려 소외받았던 언택트 기업, 특히 빔이 실적과 전략을 바탕으로 서학개미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자신들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에 1위를 내준 방탄소년단이 이전 1위 곡인 버터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BTS가 BTS를 제친 건데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팬덤이 얼마나 두텁고 막강한지 보여준 셈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 상반기 미국에서 CD 음반을 가장 많이 판 뮤지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57만 3천 장을 팔아치워 2위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16만 장이나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방탄소년단이 올 상반기 물리적 음반을 내놓지 않아 지난해 발매한 앨범 CD만으로 거둔 성과란 겁니다. 방탄소년단의 필두로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음반 시장도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가온 차트 기준 올 상반기 앨범 판매량은 2,600만 장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콘서트와 행사 진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팬들의 소비가 앨범과 음원, 콘텐츠 등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최근의 가수들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많이 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런 팬들이 세계적으로 음반을 많이 사기 때문에 상반기에 음반 매출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아티스트들이 대거 컴백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뉴이스트, 엔하이픈 등 아이돌 군단이, SM은 슈퍼주니어와 샤이니, YG는 아이콘과 트레저, JYP는 2PM과 트와이스 등이 전원 컴백했습니다. 엔터 4사의 주가도 같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국내외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이 길어지는 만큼 앨범 판매량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목표 주가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매혹시킨 K-팝. 그저 어쩌다 찾아온 행운이 아닌데요.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숨은 전략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가 된 K-팝이 잠깐 뜨고 질 것 같지 않은 이유, 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치밀한 전략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업부 박승환 기자가 그 전략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네, 우리 가수들 음반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네. 음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최대 지난해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장주 하이브가 247억 원, SM 223억 원, JYP 148억 원 등인데요. 이 중 하이브는 이타카홀딩스 인수 등에 사용한 금액 110억 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네. 이를 감안하면 4개 회사 모두 전년 대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로 콘서트도 한번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괜찮은 성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맞습니다. 네. 세계인들이 집콕에 들어간 사이 K-팝은 오프라인 대신에 온라인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콘서트 매출이 제로인 상황에서 앨범이나 콘텐츠만으로 일궈낸 값진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역이용해서 디지털 경쟁력을 무기로 한류 4.0 시대를 연 겁니다. 한류 4.0이요? 벌써 4.0까지 갔습니까? 네. 음악 산업 중심으로 볼 때 한류 1.0은 1세대 아이돌이 중화권에 처음 소개된 시절이었습니다. 예. 2.0은 SM, YG, JYP 등 3대 기획사 그룹이 아시아를 강타했을 때고요. 3.0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죠. K-팝이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린 때였습니다. 예. 4.0은 방탄소년단이 열었는데요. 내려오는 노랫마다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K-팝이 글로벌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과거에는 한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고 우연적인 어떤 사건으로 많이 치부되기도 했고 그것의 효과를 저희가 보기는 사실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게 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그것을 누구나 이제 부인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것은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주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기사를 보라 K-팝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글로벌 음악 제국을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전략은 크게 플랫폼 전략과 콘텐츠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플랫폼 전략을 살펴보면 진화를 거듭하는 하이브의 위버스가 대표적입니다. 위버스는 스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종 콘텐츠를 보거나 굿즈를 살 수 있는 앱인데요. 오늘 YG 소속 아이돌 블랙핑크가 입점했습니다. 위버스는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의 플랫폼인데 다른 소속인 블랙핑크가 여기에 합류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네.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6,350만 명으로 세계 가수 중 저스틴 비버 다음입니다. 네. 3위가 BTS, 이 둘만 합쳐도 팬덤 규모가 상당하죠.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가 인수한 이타카홀딩스에는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해 있는데요. 이 모든 팬덤을 하이브의 위버스가 빨아들이는 셈입니다. 블랙핑크의 구독자가 BTS보다도 많았네요. 그렇군요. 엔터사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자기네 소속 가수들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속사에 있는 가수들도 와서 활동을 하는 말 그대로 좀 음악계의 플랫폼 공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검색은 구글, 동영상은 유튜브, SNS, 페이스북 같이 이미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반면 음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평가가 주요합니다. 위버스가 세계적인 음악 플랫폼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이브의 플랫폼화를 좀 눈여겨볼 만하고 그러면 다른 엔터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이런 플랫폼 전략을 쓰는 곳이 또 있어요? 네, SM엔터테인먼트는 자회사 디어유를 통해 디어유 버블을 운영 중인데요. 디어유의 지분을 JYP가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스타 플랫폼에는 게임 회사인 NC소프트도 일찍이 진출해 있는데요. 유니버스에 CJ ENM과 카카오 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을 들여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플랫폼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거군요. 엔터사들의 지금 전략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콘텐츠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해서 음악방송에 출연시킴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죠. 네. 이렇듯 기획은 엔터 기업이, 제작이나 유통은 지상파 방송이 맞는 구분이 허물어진 겁니다. 실제로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하이프 360를 통해서 공연이나 영상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 360요? 360는 무슨 뜻이죠, 갑자기? 365일 즐겁게 하겠다. 360일 즐겁게 하겠다. 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작과 유통도 다 아예 이제 엔터사가 해버린다. 이제는 TV 방송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가능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 기획사들이 방송사들의 선택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완전히 뒤바뀐 거죠. 네. 실제로 하이브는 BTS를 등장인물로 달려라 방탄, 인더숲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있고요. 인터숲은 JTBC가 선택돼서 방영되기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나마 예능 프로그램은 이렇게라도 공개하지만 음악방송 출연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엔터사들이 방송사로부터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좀 가져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제작을 한다 그러면 이 소속 가수들에 맞게 뭔가 이런 연출이라든지 그런 유통이나 전반적으로 좀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콘텐츠 구성 같은 게 기존보다는 좀 더 치밀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이었죠. SMCNC, 미스틱스토리, 키스트 등 흩어진 자회사들을 SM스튜디오스로 합쳤습니다. 네. 소속 PD들과 콘텐츠 전문가들을 모아서 콘텐츠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K-팝 맏형으로서 음악, 영상, 아바타들을 다 아우르는 미래형 콘텐츠를 선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K-팝을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프라인하고 차별성을 있는 게라고 한다면은 멀티캠 방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실감 콘텐츠를 접목해서 다양한 연출들을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한류 팬들에게 어떤 주목도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플랫폼을 키우고 콘텐츠 측면에서도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해외랑은 좀 다른 건가요? 우리만의 특성인가요? 이런 건?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이돌 중심의 국내 음반 산업 구조는 과거 일본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실력을 갖고 닳은 결과 현재 K-팝은 가수들의 완성도나 엔터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을 넘어섰음은 물론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게다가 육성 시스템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다른 나라에 이러한 시스템을 수출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미국에서 K-팝 보이그룹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CJ ENM은 남미판 프로듀스 101을 만들겠다고 공식으로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좀 주도를 해나가고 있고 좀 선점해 가고 있는 다른 나라 시장까지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플랫폼과 이 콘텐츠 두 가지 외에 혹시 또 우리 엔터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또 새로운 분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자산 시장의 요새 화두죠. NFT로의 진출도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음악 산업은 CD를 사서 갖는 게 아닌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작용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NFT인데 NFT로 제작한 음원은 실제로 구매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무한정 복사가 가능한 MP3에 반해 정식 인증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찐팬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NFT가 이제 가상자산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서 정품 인증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지금 뭐 그렇다면 엔터 쪽에서는 NFT가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예, 실제로 지난 6월 국내 가수로는 처음으로 팔로알토라는 래퍼가 NFT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예. 범내로 온다로 유명하죠. 이날치도 이 곡을 NFT로 내놓기도 했어요. JYP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NFT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NFT가 아직 사업 명약이 명확하지 않지만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시도로 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정민 교수입니다. 엔터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뒤처진다면 장기적으로도 뒤처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걸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사업 외에도 음악 본연에 대한 조언도 나옵니다. 오늘날 K-팝이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리드미컬함과 현란한 춤이 대다수라는 조언이겠죠. 세계적인 가수인 비틀즈와 같이 성장하려면 새로운 음악, 새로운 장르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평가입니다. 네, 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우주산업 카이가 동남아 지역 완제기 수출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3년 만에 이뤄낸 캐건데요.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카이의 이봉근 수출혁신센터장을 송민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동남아시아에 따라서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방산업계에 이 가뭄의 단비가 되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수주한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수주의 어떤 좀 이런 의미들,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T-50 시리즈 항공기는 사실 지난 2017년 7월 이후에 4년 만에 이룬 수출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저희가 2건 수출 계약을 성사를 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 규모 한 2,745억 원 한화로 그 정도 되고요. 전체 항공기 6대의 수리보석 장비를 고객에게 2024년까지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국은 한화로 한 9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항공기의 교육훈련, 그다음에 지원 장비 등을 2023년도까지 고객에게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 예산이 사실 삭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2건의 수주를 거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권에도 있고요. 그리고 좀 선진국으로 가면은 이제 중동이라든가 또는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다 더 좋은 대규모의 수출 성사 계약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오늘 공시가 났던 거잖아요. 이 태국에 900억 원에 상당하는 또 이제 수주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제기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고정익, 회전익 해가지고 헬리콥터, 그다음에 뭐 일반 그런 공격기 이런 것도 다 포함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완제기의 수출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확대 전략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의 성능 개량 측면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사항들을 먼저 확인을 해서 선행해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의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제기 수출은 72대가 성사가 됐어요. 조만간에 그 100대까지도
저희들 수출 성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카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도 살짝 이렇게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또 한국 항공우주산업만의 어떤 그런 비전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위성, 그다음에 발사체 사업뿐이 아니고 영상 서비스 사업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미래 사업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핫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또 UAM 사업입니다. Urban Air Mobility 해서 굉장히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렇죠,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저희 카이도 2029년도까지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UAM 사업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산업까지 같이 또 아우르는 그런 좀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그런 만큼 또 우리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주가의 흐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카이의 또 어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 성장, 안정성, 미래, 지향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저희들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수주 잔고 측면에서 17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은 상당히 좀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저희들은 이제 우주 분야, 그다음에 UAM 분야 등등을 통해 가지고도 조만간에 좋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또 사업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봉군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혁신센터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IPO 슈퍼위크입니다. 국내 증시에 무려 7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어떤 공모주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뉴스앤마켓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이번 주는 허정민 앵커가 휴가인 탓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크래프톤 공모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인 오후 4시 첫째 날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방금 집계된 오늘 4시 마감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크래프톤은 2.79대 1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증권사별로는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3.75대 1, NH투자증권이 2.39대 1, 삼성증권이 2.04대 1이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첫째 날 경쟁률인 37.8대 1보다는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첫날 청약을 마친 겁니다. 네, 물론 청약은 이튿날 수요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최근 상장한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크래프톤은 또 중복 청약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오늘 좀 시장에서 크래프톤이 경쟁률 낮았던 이유를 좀 정리해보자면요. 먼저는 높은 공모가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밴드가 희망의 상단인 49만 8천 원에 결정됐습니다. 이 공모가가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균등 배정 참여에서도 적지 않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크래프톤의 최소 증거금이 249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249만 원이나 되는군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 한 달치 월급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크래프톤 청약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249만 원에 증권사 3곳을 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3을 해서 747만 원이나 필요한 겁니다. 이 한 주라도 균등 배정 받을 수 있는 최소 증거금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 지난주에 진행된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보다 약 13배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 청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당시에는 186만 명이 몰렸잖아요. 이때보다는 투자자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청약 일정이 겹친다는 것도 이번 좀 낮은 경쟁률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크래프톤과 같은 기간 청약을 진행하는 원티드랩의 청약도 시작됩니다. 이 원티드랩의 청약도 오늘부터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가 좀 분산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부터는요, 한컴 라이프케어 등 이번 주만 또 4개나 청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원티드랩도 청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약을 받는 기업 수가 많을수록 사실 투자금이 분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까지 다소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사실 어땠습니까? 사실 이 부진했던 수요 예측도 마지막으로 좀 경쟁률이 부진했던 이유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상장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금감원이 또 정정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희망 밴드를 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수요 예측 결과까지 그닥 좋지 않게 나오면서 크래프톤이 좀 고진했던 겁니다. 네. 크래프톤이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이 수요 예측 결과 49만 8천 원, 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243.15대 1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공모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기관의 수요 예측이라고 하네요. 이 기존의 인기 공모주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보통 1000대 1을 넘겼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는 좀 업계에서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크래프톤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예, 올 들어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생각보다도 더 기관들에게 매력 어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관에게 매력 어필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딱 잘라서 매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좀 어떤 고민이 부분이죠? 됩니다. 예. 이번 크래프톤의 공모가 희망 밴드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수요 예측 결과를 함께 보시면요. 신청 수량의 81.7%,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인 49만 8천 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이 상단인 49만 8천 원을 넘어선 가격을 제시한 비율도 24.2%였고요. 이 신청 수량으로만 보면요. 4.2%만 밴드 최하단인 40만 원을 써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경쟁률은 낮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대부분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적어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 불안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네. 이 신청 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4.2%만 최하단을 제시를 했고요. 다만 신청 건수를 한번 보시면요. 최하단에 제시한 곳이 16.3%, 최하단보다 밑으로 제시한 곳도 4.3%였습니다. 합치면 참여 기관의 20.6%가 밴드 최하단이나 그 이하의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이 사실상 밴드 최하단의 가격을 제시한다는 거는 물량을 배정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아예 제시하지 않은 건수도 27.7%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예, 물론 투자라는 게 전망하기 정말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번만큼 예측이 어려웠던 것도 처음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직 청약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 기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한번 보면요. 이번 청약에서는 이 첫날 경쟁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사주 물량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래프톤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직원들은 크래프톤 청약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보고 투자에 참고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사내의 평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우리 사주 청약 결과가 중요합니다. 직원들 어떤 선택했습니까? 오늘 중에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아직은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전체 배정 물량의 20%입니다. 이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은 1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회사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청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나오기 때문에요. 확인하시고 2일차 청약에 참여하시는 것도 또 한 가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청약 분위기를 잘 읽고 내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권가 이렇게 수요 예측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서요. 이 흐름이 좀 일반 청약까지 이어지게 되면 상장 후에도 주가가 좀 약세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좀 더 다방면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크래프톤 청약 첫날 분위기와 투자 전략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 기자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려고 들고 나왔습니까? 네, 먼저 티커 볼까요? 네. HOOD인데 어떤 기업인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뭐 저기 부엌에 쓰이는 후드인가요? 알면서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로빈후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로빈후드. 얼마 전에 네. 이제 밈 주식 열풍 때문에 유명세를 탔던 그 기업이죠? 맞습니다. 로빈후드가 이 제로 수수료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신성처럼 등장을 했는데요. 예. 창업자 블레드 텍네브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투자의 민주화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가 부자나 일부 투자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전유물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금융시장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MZ세대들 그리고 어려운 옵션 거래도 뭐 SNS에 게시물 하나 올리듯이 가능케 하는 그런 앱인데요. 정작 아이러니하게 IPO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아서 조금 초라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당일 8.37% 하락을 했고요. 이튿날에는 0.95% 소폭 올라서 35달러대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자체가 이 희망밴드 38에서 42달러 최하단에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로빈후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동학개미 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예, 로빈후드를 이제 똑똑한 개미 투자자들을 로빈후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로빈후드 앱 때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뭐 한 투자자가 한 1,5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개미들이 사용하는 개미들의 투자 앱이 정작 상장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이번 상장에서 공모주 물량의 3분의 1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배정이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거센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가 할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고요. 공모주 투자는 이제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가 좀 가능합니다. 앞서 로빈후드가 표방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PO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조해 왔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 첫 타자가 된 셈입니다. 네. 이 자체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IPO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주가에는 오히려 이 결정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 35%라는 물량을 다 소화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 화제를 불러일으킨 기업인 건 맞지만 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용자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월가의 좀 공통된 의견인데요. 예.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보면 그가 상승세를 거듭해왔지만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리면서 좀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형 기관 투자가는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반쯤 죽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 열풍을 이끌었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레딧 커뮤니티입니다. 네.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로빈후드를 좀 달갑지 않게 보는 게시글들이 많았는데요. 뭐 티커명을 후드가 아니라 ROB 뭐 강도로 하지 그랬냐라는 것도 나왔고요. 어떻게 예. 보면 가까이 하지조차 마라, 투자하지조차 마라 이런 글들이 좀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 때문이겠죠. 개인들하고 뭐 기관들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공매도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그때 로빈후드에서 개인들의 매수를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게임스톱 사태가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예. 앞서 이번 상장 계획 발표 하루 전에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게임스톱 사태에 대해서 주식을 거래 제한한 것, 그리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등의 혐의로 5,700만 달러의 벌금과 1,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총 7천만 달러인데요. 이는 미국 규제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핵심 수익원에 대한 당국의 규제 그리고 이제 벌금 리스크가 상장과 이번 주가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와는 좀 이해상충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길래 그런 거죠? 이게 개인들한테 어떻게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상품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 상품이기 때문이다. 되게 라고 의미심장하네. 하는, 네. 그래서 이들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입니다. PFOF라고 하는데요. 네. 이 PFOF가 좀 어렵지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보면 고객들의 주식 주문 정보를 헤지펀드나 퀀트 트레이딩 회사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고객의 거래 정보를 대형 증권 거래회사에 넘겨서 처리를 하고요. 매수세 또 매도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사는 회사들은 이 트레이딩 정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그리고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더 빠르게 초단타 매매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 개인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시장에 적잖은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이에 로빈후드는 문제가 되면 PFOF를 중단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출 구조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수료 체계가 변할지 또 사업 모델이 어떻게 다각화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매출의 30%는 구독형 프리미엄 멤버십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로빈후드의 창업자 테네브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넥스트 워런 버핏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워런 버핏은 로빈후드를 두고서 주식시장을 카지노,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료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고빈도 또 고위험 거래를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고 또 투자자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키운다는 그 구조라는 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증명해 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역시 공짜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라는 이름부터가 좀 정체성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들의 정보를 팔아치우는 서비스였네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은 그런 상실감이 어떻게 보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상장 초반에 초라한 성적을 거둔 이 로빈후드 앞으로 그렇다면 전망은 좀 어둡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로빈후드가 가진 장점도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UI, 초보자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무료 수수료가 MZ세대들의 주식 투자 놀이터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IT 비즈니스에서는 이 최초가 가지는 힘이 좀 크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도 메시지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금융 투자에 나선 MZ세대들에게 로빈후드가 익숙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은 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ctually, the company's doing well. Its sales growth is over 100%. The company's EBITDA margins are improving. I think they last booked something like close to 25%. On the other hand, it's growing 4 times as fast as Schwab. Investors are going to give it credit for the growth. The question is how it's valued relative to the existing circumstances and financials that it's showing us. 네,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의 손을 어떻게 계속 잡고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IPO로 본격 시험대에 올랐으니까 결국은 더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방금 캐서린 스미스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월가에서 로빈후드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아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상장 전에 제시를 했는데 아틀란틱 에퀴티에서 $65,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한 70%의 상승을 기대를 했고요. 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로빈후드의 주식 4,500만 달러 규모의 130만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 4차 대유행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년째 휴가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일 텐데 특히 이번 주 우리 정부의 최대 걱정은 물가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는 또다시 정부 목표치인 2%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폭염 탓에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면 이달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전격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8월, 다양한 경제지표와 변수들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깨끗한 맛이네. 와, 진짜 투명하다. 역시 다른데? 역시